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사연 영상들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또 듣고 있어서요. 저도 한 번은 꼭 참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이고요. 참고로 경기도 토박이랍니다. 제가 위로 누나 둘에 형이 하나가 있어요. 총 4남매의 제가 막내인 건데요. 특징은 저희 집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큰 고모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시게 됐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걸 이어받게 되셔서 난데없이 목욕탕을 운영하시게 됐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실직하신 상태였었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원래도 종종 목욕탕에 가셔서 큰 고모를 도와주셨던 분이었기에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어받으시게 되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죠. 약간 소박한 분위기였던 목욕탕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게 된 이후로 조금씩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면서 점차 번듯해졌고 많은 동네 분들을 단골로 이끌게 되었답니다. 저는 목욕탕집 막내 아들로서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직접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바쁘셨으니까 솔직히 애정이 가득 넘치는 관심을 많이 받고 크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는 법 한 번 없이 자랄 수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나들과 형도 마찬가지로 느꼈었죠. 매일매일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딱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에 셋 다 만족해했고 감사했으며 본인들도 얼른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인생 이막을 펼치고 싶었다는 게 똑같았죠. 그래서인지 셋 다 결혼들을 일찍 했어요. 일찍이 배우자를 만나 정착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다들 마음이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누나들, 형, 모두 애들까지 둘씩 줄줄이 낳았답니다. 셋 다 일찍 가정을 꾸린 덕분인지 막내인 저는 결혼 압박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었네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정식으로 첫 직장을 잡았던 것은 28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원체 집안끼리 오래 잘 알고 지낸 친구하고 둘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잡게 되면서 거리 문제 때문에 저 혼자서 처음으로 자취생활이라는 걸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아본 데다가 이제는 본가하고 거리도 꽤 되는 위치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전과는 달라진 저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우습지만 그제서야 어른이 된 것 같았던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 쏙 빠지는 직장 생활도 악착같이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 자리를 잡고 났더니 어느새 30이 목전이었어요. 딱 나이 30이 될 때 불안과 고뇌에 빠져보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혼 청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상태로 30이 돼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런 갈등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딱 그때 외롭고 적적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도 가족도 같이 안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갑자기 쓸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30이 됐는데 제 옆에 아직 평생을 이야기할 만한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초조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연스레 결혼을 떠올리게 됐었네요. 넋 놓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인연을 놓치고 계속 결혼을 못할지도 몰라.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서 나한테 맞는 인연이 있는지 잘 지켜보자. 저는 그런 결심을 굳히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게 됐어요. 20대까지는 결혼에 진지했던 적이 없었죠. 연애도 길게 한 적이 없었고 깊은 관계까지 간 인연 또한 없었습니다. 쫓기듯이 어영부영 헐레벌떡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으니 제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연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인연을 잡아채겠다는 것이 저의 포부였어요. 그런 와중에 만났던 상대가 바로 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모든 노력을 다했었던 저는 적절할 때 이직을 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상태였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을 만한 인재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지었는데 이때
직장 내에서 저와 평소에 이야기가 잘 통하고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몇몇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술집에서였죠. 바로 대각선 방향의 옆 테이블에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남자 넷이었고 그쪽도 여자 넷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시선이 오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쪽은 저를 포함해 총각이 둘이었고 기혼이 둘이었는데요. 상대 쪽은 딱 봐도 왠지 냈다 미혼 아가씨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저희 쪽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웃는가 싶더니 아내가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었어요. 저희는 장소를 옮겨서 2차를 갈까 싶은데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다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일행 셋 다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자리의 주인공은 저였으니 제 선택에 맡기겠다는 신호였는데요. 참나, 셋 다 어쩌면 그렇게 2차를 가서 합석하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던죠. 한 사람은 저처럼 미혼이었으니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기혼자였으니 제가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검지손가락 하나만 수줍게 내밀면서 제 어깨를 꾹 아주 살짝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거절하시면 너무 민망해요. 설마 어렵사리 용기를 낸 여자를 무안하게 만드실 건 아니죠? 네? 아, 그때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 얼굴이 벌개지고 좀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됐었을 게 분명합니다. 적당히 아양을 부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여자 앞에서 목석처럼 아무렇지 않을 남자는 진짜 드물지 않겠어요? 그런 저의 반응을 본 일행은 앞다투어 당장 2차를 같이 가자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본인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저에겐 눈을 찡긋거리며 윙크를 날려주기까지 했었네요. 어쩌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여자들과 2차로 생맥주 전문집을 가게 돼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내는 태연스럽게 대화에 섞여들고 간간히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일례로 저를 빼고 일행 셋 다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었는데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물었더랬죠. 어머, 담배를 안 피우시나 봐요? 네, 안 피웁니다. 피우시다가 끊으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부터 안 피웠어요. 우와, 신기하다. 은근히 담배 안 피우는 남자들이 드물더라고요. 마음 먹고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 힘들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같이 자취를 했던 친구 녀석이 호흡기가 약해서 담배 연기를 싫어했다 보니까 아예 피워볼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고요. 저희 형은 체질 때문에 술까지 안 마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잠깐 피우셨을 때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머니한테 엄청 잔소리를 들으시고는 딱 끊었습니다. 우와, 왠지 아버지가 되게 가정적인 분이실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잔소리에 담배를 끊으시다니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형제는 그러면 형만 있으시나 봐요? 아니요, 누나도 있습니다. 2명이요. 누나 2에 형 하나. 이렇게 사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정말요?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이셨구나. 누나들이랑 형은 혹시 다 결혼했어요? 네. 결혼도 하고 애도 있어요. 조카만 벌써 6명인걸요. 아주 복작복작합니다. 조카가 벌써 그렇게 많아요? 와, 신기하네요. 제가 원래 남의 집 가정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듣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지금만큼은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더 듣고 싶은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바보 천치의 눈치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가 본인에게 관심이 지대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집중해주고 장단을 잘 맞춰주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잘 웃어주기까지 하면 안 넘어가는 남자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아내와의 대화에 푹 빠져 있었죠. 제가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으며 혼자 자취 중이고 부모님이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아내는 저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아냈었죠. 그리고 아내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소리가 잘 맞는 남자가 있으면 얼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심까지는 없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저도 조카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바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조카들이 마침 여자애 넷, 남자애 둘, 이렇게 성비까지 골고루 맞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욕구가 조카들을 보며 진작에 많이 충족이 됐었나 봐요. 저의 이런 면을 아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듯 보였어요. 아주 군침을 꿀꺽 삼키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었죠. 앞으로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과감한 발언과 함께 말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아내의 표정은 수줍기 짝이 없었고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행의 환호성을 들으며 부끄러움과 설렘 속에 아내에게 저의 연락처를 주게 되었고 그렇게 곧장 정식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던 것이었고요. 아내는 아주 평범한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요.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전공을 잘 살리는 경우가 솔직히 드물다고 하지만 국문과? 이건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일단 맞춤법부터가 너무 엉망인데? 완전히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경우였구나. 국어 국문학과를 나와서 그쪽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을 잘하기란 어려웠죠. 저는 그걸 미리 다 꿰뚫어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한 끝에 아예 미리 이과를 선택했던 사람이니까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박봉 사무직을 가는 게 가장 흔한 그림이었는데 아내는 조금 특이하게도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거기서 포장도 하고 상품 검수도 하고 택배 송장도 찍고 모든 걸 다 했었죠. 지금은 온라인 시장에도 죄다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장악을 했고 개인 사업자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 수수료를 떼이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던 당시만 해도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개개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개성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내가 워낙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사무직은 죽어도 못하겠다 싶어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인데요. 처음에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무난하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겠다고 뛰어들면서 점점 시장이 치열해졌던 것이죠.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가격 경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극한의 박리담의 구조가 이어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버티는 것도 이제는 한계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쪽에는 전망이 안 보여. 온라인 판매는 아예 때려치우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지. 다른 거? 어떤 거? 일반 직장 생활은 절대 못한다고 했었잖아.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도 피곤해서 질색이라면서. 그럼 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블로그 운영을 해볼 거야. 블로그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쓰는 일기장 같은 거 아니야? 에이, 모르는 소리. 요새는 다들 맛있는 식당, 카페를 다녀오면 자기 블로그에 후기 글을 남기는 거 몰라? 그걸 보고서 업체들이 잘 나가는 블로그 운영자들한테 따로 문의를 넣거든. 자기네 가게 좀 홍보해달라고. 나도 그런 걸 노려볼 거야. 블로그만 잘 키우면 앞으로 돈 한 푼을 안 들이고도 온갖 제품을 공짜로 제공받고 식당이랑 카페도 방문해서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내의 포부를 보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었죠. 제가 남자친구도 워낙 그런 쪽으로는 둔해서 잘 모르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아내가 무척이나 그런 쪽에 빠르고 센스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블로그나 열심히 운영하면서 기업의 제품이나 식당, 카페의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받겠다는 것이 어찌 보면 막막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요. 어쨌거나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모습은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 사람들은 그런 영역과는 거리가 아예 멀었으니까요.
아내의 모습은 새롭더라고요. 공짜로 다 누리고 살겠다는 그 소리가 알뜰살뜰하게 들리기도 했었고요. 아, 참고로 아내가 저보다 1살 연상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이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제 나이를 듣고는 아내가 이렇게만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같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연상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었죠. 대체 왜 거짓말로 속였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무척이나 기분 나빠했습니다. 고작 1살 차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동갑인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말했던 것 뿐이었거든. 1살 차이가 거의 동갑이라니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야 있겠죠. 하지만 아내는 2월생이었거든요. 생일이 빨라서 7살에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1년 8개월이나 차이가 났고 학년도 아내가 저보다 2학년 더 높았던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나 아내가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자꾸만 거의 동갑을 주장해대니까 그냥 알겠다면서 수긍을 하기로 했었죠. 남자로서 제가 나이 문제로 따지고 들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두고두고 떨떠름했던 부분은 아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힐 때 숫자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이를 속이고 그래? 내가 언제 속였다는 거야? 나는 만 나이로 말을 해줬을 뿐이야. 그게 더 정확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자기 나이를 말할 때 만 나이로 말을 해. 그러면 상대 쪽에서 잘못 알고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해외에서 만 나이로 소개를 했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 거야. 요즘이야 만 나이를 쓰는 경우들이 늘었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드물었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해외 경험을 핑계로 댔었으나 그것도 석연치가 않았어요. 해외에서 살다가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20대 때 일본 여행을 주말 껴서 단기로 3번, 그리고 대만 여행을 1번, 이렇게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30대가 되어서는 저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었고요. 그랬건만 뭔 놈의 해외 핑계인가요? 제가 진작에 아내의 거짓부렁 기질과 요상한 허세 기질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매번 그냥 넘겨버렸다는 게 후회가 되네요. 신혼여행도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는 하와이나 발리를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적절했고 적당했죠. 하지만 아내는 유럽을 막무가내로 고집했어요. 너무 그렇게 휴양지인 곳은 가기 싫어. 폼나게 유럽 갈래. 그래? 그러면 아예 미국을 갈까? 아니, 미국은 안 되고 유럽이어야 돼. 왜? 도시 구경을 하고 싶은 거라면 미국이 더 낫지 않겠어? 느낌이 다르잖아. 생각해봐. 유럽은 비싸서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들지 않아? 딱 들으면 멋있고 낭만적인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덜 낭만적이고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유럽의 환상적인 그 이미지를 미국은 안 가지고 있다고. 유럽 가면 나라를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개는 갈 수도 있으니까 더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지. 미국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는 게 상대방이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김에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가면 딱일 것 같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유럽을 가보겠어?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않아? 아내의 주장에 일단 동의를 해놓고는 제가 형에게 상담을 청했었죠. 그러자 형은 본인의 경험담을 알려주었습니다. 형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었거든요. 전형적인 신혼부부의 휴양지 코스로 다녀왔는데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네 형수랑 내가 다퉜었잖아. 원래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 어쨌든 신혼여행도 여행이잖아. 그러니 어디로 가서 어떻게든 싸울 거라면 그냥 여자 쪽에서 원하는 대로 남자가 맞춰주는 게 나아. 내 생각은 그래. 형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제가 아내가 정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낫기는 하겠더군요. 역시 겪어본 사람의 조언만큼이나 현실적인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너희들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정하라고 하셨고요. 간섭 안 하겠다고 그러셨네요. 처가는 멀리 부산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내 외가예요.
사실 태어난 고향이기는 한데 3살 때 부산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아내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진작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실 생각이 있기는 하셨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단을 내리셨던 것이죠. 부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때 아내는 20살이었고요. 대학을 다니느라 부산으로 같이 안 내려갔고 그때부터 쭉 자취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형제가 6살 터울인 처형 한 명뿐인데요. 처형은 부산으로 그때 같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진작에 결혼하셨답니다. 아내의 외가는 부산, 친가는 아주 시골인데 울산 쪽이었고요. 그래서 양가 집안이 다 그쪽 지역에 몰려 사는 양상이었어요. 아내만 혼자 따로 뚝 떨어져 산 것이었는데 본인 말로는 성격 자체가 독립적이고 서양 스타일이라서 가족들과 교류 안 하고 살아도 문제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글쎄, 서양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애가 부족한 거 아닐까? 저는 신혼여행지 선정을 가지고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아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기어이 신혼여행으로 가게 되었던 유럽에서도 제가 프랑스 파리의 관광지 거리에서 아내한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자고 하니까 못마땅한 표정만 지어 보였고요. 꼭 골라야 돼? 난 별 생각 없는데. 생각이 없어도 좀 골라봐.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 선물은 사가야지. 제가 퇴근을 하였더니 마지못해서 아내가 골랐던 가족 선물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넷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는 자석 말이에요. 그거 하나 집어들고서는 다 골랐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다른 건 안 사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몹시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필요한 게 없어. 솔직히 한국에 없는 게 뭐가 있는데? 안 그래? 대형마트에 가면 있을 거 다 있고 거기에 없는 건 시장에 가서 사면 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아휴, 됐다. 내가 대신 고를게. 내 돈으로 사드리면 되잖아. 정말? 그럼 그럴 돈으로 나 액세서리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아까 받은 게 있거든. 이거 어때? 팔찌가 엄청 귀엽게 생겼지? 그게 왜 필요한데? 어린애들 장난감 같이 생겼잖아. 그걸 하고나 다닐 수 있겠어? 안 하고 다니면 뭐 어때? 그냥 기념이야. 특이하고 특별하잖아.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바로 그거야. 그런 게 기념품인 거야. 당신 가족들도 뭔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 좋고 기념이 되니까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짜증나. 갑자기 왜 설교질이야? 아내가 누나를 부라리면서 짜증을 확 내길래 이러다가 신혼여행지에서 대판 싸우겠다 싶어진 제가 그것만은 막고 싶어서 한숨과 함께 먼저 숙이고 들어갔었죠. 저희 사비로 살 테니까 조카 줄 과자나 고르라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의 조카, 처형의 아이 말입니다. 어른들 줄 건 필요성을 운운하며 안 고르더니 아이 과자는 고르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본인이 좋아하는 감자칩을 고르는 모습에 제가 현기증이 났습니다. 부피 큰 봉지 과자를 왜 골라? 감자칩이 웬 말이야? 유럽 초콜릿이나 쿠키 세트, 그런 거 있잖아. 기념으로 살만한 거. 기껏 골랐는데 왜 잔소리야. 듣기 싫어. 부자라서 감자칩이랑 여기 먹을 거 싹 다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잔소리하지 마. 아내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아예 자기 귀를 2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린아이처럼 손으로 귀를 막는 것인지. 저는 아연실색했으나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는 그냥 아내의 뜻대로 가도록 내버려뒀었네요. 멀리 여행을 함께 가보면 상대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저 또한 신혼여행지에서 깨달았었네요. 결혼하고 8개월째 온라인으로 옷을 팔던 일을 완전히 접은 아내는 블로그에 이런저런 글을 올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집에서 컴퓨터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였으나 냉정하게는 사실상 전업주부라고 할 수 있었고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계절 바뀐다고 백화점에 온갖 신상품들은 쫙 깔리는 걸 광고하는 걸 보니까 속상하고 배가 아프더라. 나도 돈만 많았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나처럼 패션에 대해 잘 알고 옷빨도 잘 받는 사람이
그런 걸 누리고 살아야지. 왜 엉뚱한 것들이 하필이면 돈이 많아서 그런 걸 누리고 살까? 진짜 세상은 불공평해. 너무 짜증나. 아내가 값비싼 영양크림을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에 치덕치덕 바르며 그런 투정을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뱉으며 저 들으랍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더랬죠. 당연히 본인이 그만큼 돈을 안 버니까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쏘아 붙이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으나 남자로서 자기 여자한테 백화점 가서 펑펑 쓰라고 멋지게 카드를 쥐어주지 못하는 처지가 썩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건 아닌지라 그냥 입을 다물고서 얌전히 있었네요. 아내가 은근히 저희 부모님이 목욕탕을 하시면서 모아두신 재산이 꽤 많지 않냐며 그건 대체 언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냐는 소리를 해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두리뭉술하게 확답을 피하고 대화 주제를 돌렸었네요. 아내의 그런 태도에 속상하고 씁쓸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을 해왔어요. 저희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더군요. 그 식당에서 아내에게 광고 홍보글을 블로그에 올려줄 수 있냐는 문의가 왔대요. 아내는 냉큼 수락하였고요. 거기가 저녁 장사는 안 하고 점심 장사만 한대. 그러니까 당신 점심시간 때 같이 가자. 아내가 말하기를 본인은 햄버거나 파스타는 혼자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어도 백반이나 각종 한식, 칼국수 같은 메뉴는 혼자 식당에 가서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양식은 되어도 한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관절 그게 무슨 차이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아무튼 아내의 요구에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답을 했었죠. 저는 오늘 점심 따로 먹겠습니다. 와이프가 오기로 해서요. 허허, 아, 그래? 이야, 퇴근 후에 바로 저녁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도중에 점심을 같이 먹다니. 신혼부부니까 가능한 거네. 아직 한창 신혼이네, 신혼이야. 제가 아내하고 점심을 먹는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움의 눈길로 저를 바라봤었죠. 남초 직장이었고 제 부서가 특히나 그랬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직원이 그때 문득 아내의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본인에게 소개를 시켜줄 만한 여자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와이프 친구들하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요. 친한 지인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와이프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물어볼게요. 저는 우선 최선으로 대답을 한 뒤에 머릿속으로 혼자 아리송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아내의 주변 인물을 잘 아는 경우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내의 입을 통해서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본 기억도 없었고요. 결혼식 때 아내의 동성 친구들도 제법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처음 만났던 그때에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기는 한 듯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가 아내가 따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접한 적이 없었다는 게 조금 신기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달에 한 번꼴 정도로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서 만나러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와 칼국수를 먹었죠.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혹시 남자를 소개받고 싶어하는 여자 지인들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여자 조건이 어느 정도를 원하냐고 말했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 않을까? 20대면 땡큐지.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아내가 발끈하면서 주먹까지 불끈 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를 따져? 나더러 나이 많다고 비꼬는 거야? 그런 거지.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왜 그랬겠어? 절대 아니야. 그냥 소개를 받는 거면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고 남자는 어린 여자가 나오면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을 한 것뿐이야. 그렇다고 쳐. 그러면 당신은 남자로서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여자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내한테 또 꼬투리 잘못 잡혔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대꾸 안 하고 칼국수나 먹기 시작했던 저였습니다.
아내는 건수 잡았다 싶었는지 저에게 웬 샤넬백 이야기를 시작했었고요. 본인의 친구들은 샤넬백이 한 개씩 다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푸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기어이 한마디 뱉었고요. 당신도 샤넬백 그거 가지고 있잖아. 그건 너무 작아. 안에 화장품 몇 개 넣으면 끝인걸? 좀 더 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요새는 너무 작은 건 유행 다 지나서 창피해서 하고 다니지도 못해.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이, 근데 뭔 유행이 지났다고 창피하다고 그래. 그럼 큰 건 얼만데? 아내가 원하는 크기의 샤넬백 가격을 물었다가 대답을 듣고서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잘못 들었나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와, 기상천외한 금액이더군요. 그 돈으로 중고차 한 대 뽑고도 남겠다 싶었네요. 제가 너무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아내가 씩씩거렸습니다. 남자들이 명품 시계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래? 당신은 명품 시계 안 살 거야? 나는 명품 시계 같은 거 욕심 없어. 굳이 찰 필요가 있나? 시간도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들 확인하고 업무 도중에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간 보는 걸 굳이 시계 자체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제가 머쓱하게 대답하자 아내가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왔는데요. 바로 그때 식당 안으로 들어서신 분을 보자마자 제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에 우리 직원이 있었구만. 식사 도중에 내가 방해를 하고 싶지 않으니 앉아서 마저 편히 들어요. 다름 아닌 사장님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에요. 지인분하고 둘이 오셨더라고요. 아내가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를 낸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갑자기 호호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으로 머리를 다소곳하게 쓸어넘기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교적인 아내의 모습에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반갑게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종전보다 더욱 환한 웃음과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는 무김치보다 배추김치가 훨씬 맛있네요. 더 달라고 말씀드리면 처음보다 꼭 더 많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드시다가 배추김치는 꼭 리필해서 드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라는 게 혹시 강력 추천인가요? 하하하, 이거 재밌네요. 덕분에 배추김치를 많이 먹어보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엄지로 따봉 표시까지 내밀자 사장님은 무척 즐겁다는 듯 웃으시면서 저에게 격려차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니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저는 점심을 아내와 따로 다 와서 먹다가 사장님을 마주쳤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괜히 눈치가 보여서 허겁지겁 칼국수를 마저 먹었는데요. 아내는 태평하게 사장님 쪽을 힐끗거리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동안이셨네. 내가 들었던 나이보다 최소한 대여섯 살은 더 어려 보이시는걸?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꾸준히 운동을 다니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젊어 보이시나 봐. 미혼이시라 그랬던가? 아니면 이혼하셨다고 그랬던가? 이혼하셨어. 근데 당신 남은 거 빨리 좀 먹어. 얼른 일어나야지. 아까 언뜻 보니까 시계를 좋은 거 차신 것 같던데 명품이겠지?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고 해도 어쨌든 사장이면 명품 시계는 껌이라 이건가? 당신은 그런 걸 또 언제 봤어? 아휴, 눈도 빠르다 정말. 아마 명품이 맞을 거야. 규모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 회사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괜히 전망을 보고 여기로 이직한 게 아니거든.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작은 고추가 매운 격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아, 그런 거였구나. 갑자기 고추라고 하니까 나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어떡해. 웃음 터질 것 같아. 별거 아닌 비유를 들었을 뿐이었건만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고 아내는 까르르 웃으면서 심지어는 눈물까지 맺혔었죠. 그 소리 때문에 자연스레 사장님이 이쪽을 쳐다보셨고요. 저는 어이쿠 싶어서 얼른 아내를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른 나갈 생각이었어요.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랑 아내가 가는 모습을 고개까지 돌려서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목례를 보냈는데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사장님을 향해 인사를 몇 차례나 남기면서 간신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내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게 사장님 앞에서도 똑같이 발휘된 걸 신기해하는지 좋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었네요. 어영부영 저는 오후 근무를 하러 회사로 돌아갔었고 그렇게 아내와 헤어졌었죠. 그날은 그저 단순히 그랬던 날로 저에게 기억에 남았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본인의 주변에 남자를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어요. 다들 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료 직원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일은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던 것 중 하나는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친구 지인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모두 짝이 있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들 시간들이 많은 건지 의아했죠. 아내는 노트북을 들고서 카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게 집중도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핑계로 자꾸 밖을 나다녔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상관 안 하겠는데요. 대관절 저녁 때까지 밖에서 노트북을 꼭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나를 잡아서 그걸 물었더니 아내가 엄청 짜증을 냈어요. 왜? 나는 저녁에 꼭 집에 붙어 있어야 돼? 저녁밥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 저녁밥 차려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얼굴을 구기면서 확 짜증을 내길래 제가 놀라다 못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었네요. 아내가 저의 저녁밥을 차려주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뻘쭘했죠. 제가 잘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화목하고 친밀하지는 못하더라도 절대 싸우거나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둥글게 넘기는 가족이었죠. 그런 것만 알아왔던 저는 아내하고는 뭔가 심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참았고요. 숙여줬습니다. 한 사람만 참아도 둘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시간을 쓰는 아내의 행태에도 굳이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서양 스타일인지 뭔지 아는 독립적인 성격을 존중해 주려고 했었고요.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었으나 아내가 원치 않았기에 체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 타령, 명품 이야기를 안 하는 아내가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일을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응원하는 마음이나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설마 아내의 영역을 존중해주며 제가 참고 인내한 것의 대가가 배신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과 말입니다. 저는 정말 미련하고 비참하게도 이걸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아내가 바람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믿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한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쪽같이 그동안 나를 속이고서 바람을 피워와? 그것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랑?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어. 당신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동안 나라고 해서 마음이 편했겠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돌아가고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한 적도 많았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해? 그래서 지금 나더러 이혼을 하자고? 이혼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 돼? 당신은 지금 내 영혼을 찢어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혼 좀 해줘. 당신도 나랑 결혼 생활 잊지 마고 새 출발해. 그게 낫지 않겠어? 서로 각자 진짜 사랑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살자. 응? 엉엉 울기만 하면 다인가 싶었습니다. 오열하기만 하면 그딴 헛소리를 짓거려도 되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사과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만당하고 농락을 당했다는 것,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치욕스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업무가 집중이 안 됐죠.
제 아내랑 바람이 난 인간이 사장인데요. 화딱지가 나서 냅다 휴가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술을 퍼마시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술자리를 가졌었죠. 그중에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함께 기념 자리를 가졌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죠. 아내가 사장하고 바람이 났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모두가 뒤집어져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전 직장 동료만 낯빛이 묘해지더니 저에게 알려줄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혹시 내가 멀쩡한 부부를 갈라놓고 가정 파탄범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입을 다물고 살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저는 대관절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서 귀를 기울였다가 이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 저에겐 일행이 있었고 아내도 일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으나 아내의 일행하고 전 직장 동료가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은 못했는데요. 대신 두 사람이 저랑 아내의 결혼식장에서 재회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날 상대로부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전 직장 동료가 들었다고 했어요. 쟤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고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하자마자 남자 맛에 눈을 떠서요. 단 하루도 남자 없이는 못 살던 애였어요. 항상 남자랑 같이 살았어요. 대학이요? 나온 적 없죠. 도중에 그만뒀으니까. 이럴 수가. 아내가 20대 시절 내내 남자를 바꿔가며 수차례 동거를 했었고 대학도 입학만 했던 것이지 졸업장은 없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는 그걸 듣고서 경악스러웠으나 이미 저는 아내와 신혼집까지 다 장만해서 살고 있었고 결혼식만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차마 저에게 본인이 들은 걸 밝힐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만 남자들하고 오만 짓들은 다 했으면서 꼴에 결혼가는 조신했어요. 왜냐하면 20대 마지막에 만났던 남자하고 추잡하게 놀다가 고생 좀 했거든요. 추잡스런 병에 걸려서 한동안 이를 갈면서 병원만 다녔어요. 그 남자가 머리도 텅텅 비었고 콩가루 집안인데 돈만은 많았어요. 워낙 허영심이 강해서 돈만 보고 그 남자 물었다가 큰 코 다친 거였죠. 그래서인지 결혼은 무조건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란 성실한 남자랑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걸 결국 이루네요. 진짜 대단한 년이에요. 솔직히 존경스럽다날까요? 절대로 한 남자로 만족할 그릇이 아니고 타고난 허영심이라는 것도 언제까지 억눌려지는 게 아니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내는 30대가 들어서 남자 없이 못 살던 일상을 싹 바꾸고 과거를 세탁한 뒤에 지내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였어요. 정확히는 저라는 먹잇감을 발견하고선 결혼할 작정을 처음부터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하고 사는 게 지루하고 허영심이 채워지지도 않아서 답답하던 차에 회사 사장님이라는 자극적인 상대를 발견하자 눈이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전 직장 동료는 본인이 들었던 게 진실이라는 장담이 없어서 더욱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 꺼려졌다며 이제야 알려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덕분에 아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왠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제 안에서 미련이 싹 가시기도 했고요. 아내는 저에게 계속 이혼 좀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뜬 상태에서도 굳이 응해주지는 않고 있었고요. 그런 때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 때나 갑자기 휴가를 쓸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힘들어서 충격받아 그런 모양이라 내가 참 미안하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왕 미안한 거 더 미안한 소리 좀 해야겠는데 그 사람하고 이혼해주면 좋겠습니다. 나 전처와 이혼하고서 2번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아예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더군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떳떳하게 부부로 살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이제는 나의 꿈이 됐어요. 그러니 조용히 이혼해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맨입으로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전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아닌 건 아내하고 똑같더군요. 끼리끼리 잘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씁쓸히 웃고 있던 저에게 사장님이 거액을 제시해 왔어요. 귀를 의심하게 만든 금액은 무려 10억이었습니다. 조용히 빠른 이혼을 해주고 퇴사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눈치로 보건대 사장님이 고뇌를 한 끝에 돈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으로 부르신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그 이상으로 돈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이라는 직감이 내리에 꽂힌 순간 저는 냉큼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 받고서 제가 미치게 사랑하고 미련이 남은 와이프랑 이혼까지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퇴사까지 할 테니까 사장님도 마음 바꾸지 마시고 그 돈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장 현금으로 3억부터 받았고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퇴사를 하면서 그때 잔금 7억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그만큼 받은 건 몰랐고 다만 사장님이 뒤에서 무슨 작당을 부리셔서 저를 설득하신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내 덕에 새 출발하게 된 거 맞지? 그러니까 너무 심란해하지는 마.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 없었고요. 본인을 가지기 위해 뒤에서 힘을 부릴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하고 새로 결혼을 해서 살 생각에 아주 즐겁고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속물적이고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여자라는 것을 과연 사장님은 알까 싶었네요. 이혼과 퇴사, 그리고 신혼집 정리까지 싹 다 마친 저는 가족들의 권유로 일단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10억을 나눠달라니 뭐니 그런 돈 얘기는 일절 안 했고요. 대신 큰돈 생겼고 일도 안 다니니까 세계 일주라고 오라는 소리나 해주더라고요. 가족들 덕분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사장님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시더군요. 어찌됐든 저에게는 미안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 된걸요.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사장님,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시기에 앞서 비뇨기과 정도는 다녀오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비뇨기과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희 집에 걸레가 하나 있는데 앞만 빨아도 자꾸 쉰내가 나더라고요. 끓는 물에 삶아도 보고 소독약을 뿌려봐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걸레라서 그런가 봐요. 너무 오래 구르기도 했고요. 보기에는 행주 같아 보여도 본질이 걸레니까 결국은 숨겨지지가 않나 봅니다. 저의 비유를 사장님은 단박에 알아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무겁다 못해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거든요. 이윽고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횡설수설하시기에 제가 앞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린 뒤에 통화를 종료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왕 가는 거 부모님을 모시고 갔죠. 목욕탕은 누나들이랑 형이 돌아가면서 볼 테니까 믿고 맡기라면서 아주 큰 소리를 쳤고요. 그 덕분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아주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3주간 일정을 끝낸 후에는 저 혼자 훌쩍 배낭여행을 다시 떠났고요. 많은 생각을 하며 여행을 다니다가 귀국을 했고 취업을 해서 새롭게 일상을 시작했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전처가 그 사장님과 재혼을 하려다가 싹 다 엎어졌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장님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처가 겁에 질려서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그때 분위기가 뒤숭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처는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도 외면을 당한지라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고만고만한 남자 하나를 물어서 동거 생활을 이어가는 모양이라는 후문만 얼핏 들었더랬죠.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성실하고 명랑한 지금의 제 반쪽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요. 전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정착을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인생은 대체 노년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다른 걸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비유가 지금 제 상황과 맞을진 모르겠지만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냥 확인받고 싶어서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무게를 체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제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어쩔 땐 감사하고 어떨 땐 왜 태어났을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저의 이런 부분에 참 스스로 감사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역으로 뭔가가 잘 돼가려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누려도 되는지 겁날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생각할수록 전 희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 자체가 희한하다고 봐야 할까요?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3살 터울로 태어난 여동생까지 모두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저만 유독 멀쩡하게 태어났으니 말이에요. 엄마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계시고 그것이 동생에게 유전이 되었으며 아빠는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로 인해서 매번 노가다를 하고 계셨고 그 외에 별도의 경제 수단은 어려웠기 때문에 간간히 나라에서 있는 혜택들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뚜렷하게 뭔가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밥을 챙기고 의사 표현도 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지적 능력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곤란한 상황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저 역시 상대적으로 무척 빠릿빠릿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나 아빠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제 밑으로 태어난 동생의 얼굴이나 엄마의 모습이 아주 비슷했고 어릴 땐 그게 단순히 가족이니까 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 다 같은 증후군을 앓고 있고 엄마의 병이 동생에게 그대로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군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가슴이 아팠고 어쩌면 나에게 유전되었을 수도 있는데 나를 건너뛰어 동생에게 간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릴 땐 여러모로 동생이 들러붙는 게 귀찮기도 했지만 점점 크면서 부수적인 상황들을 알고 나니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서 해실해실 웃어대는 내 동생 혜선이. 그리고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 언저리가 늘 아프게 아려왔어요. 아빠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싶은 소통을 잘 하진 못했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매번 온몸에 붙일 수 있는 구석이 남아있다면 전부 파스를 붙여가면서도 늘 땀에 절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노가다를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춘기 때 한창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조금이라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거기다 가끔씩 철없는 나이에 야, 네 동생 이상해 하며 놀리는 동네 아이들 때문에라도 상처를 곧잘 받곤 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터울이 벌어지는 동생을 챙겨 다녀야 했고 어쩌다가 교실에 데리러 갔을 때 멍하니 혼자 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일반 아이들 사이에 외롭게 앉아있던 내 동생. 자기 언니인 나를 보자마자 해벌쭉 웃으면서 떠듬떠듬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잔잔한 균열이 생기듯 갈라지더군요. 나도 아직 어리고 아이인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참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리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용히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다가도 금방 접곤 했어요. 학교에서 많이 외로웠을 혜선이를 생각하며 엄마 품을 양보하게 되었고 집에선 엄마가 매번 어설프게 벌려놓은 집안일들을 같이 무마하느라 바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동생을 깨워서 씻기고 장애가 있다고 학교에서 이래저래 애들에게 소외받는 우리 혜선이를 생각하면 겉모양새라도 깔끔하게 해서 보내고 싶었어요. 혜선아,
여기 단추는 꼭 잠가야 해. 알았지? 절대 풀면 안 돼. 마치 제가 동생의 엄마인 마냥 머리도 깨끗이 빗기고 숙제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얻어진 장점이 있다면 챙길 동생이 있고 집안이 엉망이다 보니 손이 무척 빨라져서 제 일을 엄청 야무지게 챙기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웬만한 일들은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고맙게도 저를 많이 신뢰해 주었어요. 미선아, 선생님은 우리 미선이가 참 어른스러운 애 같아.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우리 집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늘 답답한 환경 안에 있었어요. 가끔 엄마 아빠와 싸웠던 친구들, 반항해서 집을 나가겠다는 친구들을 보니 전 왜 그조차도 부러운 걸까요? 나도 그래 보고 싶은데.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 그런 엄마 아빠에게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미안해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안간 힘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척 한번 심소리라도 부리고 책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의 스트레스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었지만 그 상상을 하자마자 미안하고 불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엄마 아빠의 모습이 바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괴로워서 이내 눈을 꽉 감아버렸고 전 저대로 버티면서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학생인 내가 아빠를 뒤따라 나가서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알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주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아주 어릴 때뿐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뭔가를 부러워하고 동경한다는 자체가 부질없는 감정이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난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울해한다는 것은 사치란 생각이 제 안에 꽉 찼어요.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에 정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적어도 제 환경과 제 성격상 그것을 막연히 지켜볼 수 없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정말 집안 꼴이 말도 아니게 흘러가더라고요. 엄마는 자꾸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사고를 치시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아빠 역시 컨디션이 나빠서 일을 못 나가셨던 터라 비좁은 집에 넷이 그러고 부대끼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갑갑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은 너무 안 나왔고 잘 몰라서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갈증이 너무 나더군요. 그래서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었다면 좋으련만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동생에게 더 좋은 치료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진로 고민을 할 때에도 대학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취업으로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미선아,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해서 사실 여기 대학에 넣으면 합격은 할 수 있을 텐데 아쉽지 않겠니?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대학보단 그냥 취업해서 얼른 돈을 벌고 싶어요. 그게 저희 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 선생님도 미선이 상황은 이해해. 하지만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다. 대학을 가도 사실 문제겠더라고요. 그 등록금을 우리 아빠가 어찌 될 수 있을 것이며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할 것이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만 보고 있는 엄마와 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전 대학 입시도 애매한 상황이었고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찍이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매달 주어지는 월급은 제가 처음 만져보는 제 앞의 수입이었고
매번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셋이서 쳐다보며 늘어지던 그 시기가 지나갔던 생각이 들어 너무 기쁘더군요. 이거 내가 탄 첫 월급이에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그리고 집을 위해서 전 다시 저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던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자잘한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지루했지만 그래도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매번 집에만 들어오면 습한 공기에 늘 답답하고 내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가족들과 조금은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괴롭기도 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숨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다들 예뻐해 주시기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 제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아시곤 다들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미선 씨, 이리 와봐. 이거 우리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야. 무겁고 머니까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것만 생기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나같이 저에게 몰아주시려고 하시는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회사 여자 과장님이 챙겨주신 김치도 몇 번이나 얻어먹게 되었고 명절 때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온갖 선물들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힘든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가끔 공부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방송통신대라도 도전해볼까 했지만 퇴근하면 또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챙기고 먹거리들을 준비하기 바쁜 저로선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도 회사에서 권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두고 간간히 공부는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저보단 몇 살 위인데 이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방통대 등록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지내던 중 정말 어느 쪽에서 호감을 먼저 느낀지도 헷갈릴 만큼 우린 서로 마음이 잘 맞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난생 처음 연애를 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 초반에 제가 오픈했던 우리 가족 사정을 듣더니 처음엔 좀 놀랐어요. 전 그간 지내오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거의 꿰다시피 하고 있었기에 우리 직장 사람들이 좋으신 분들이었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반응 역시 염려했고 일찍 털어놓게 된 것이에요. 다들은 남자친구는 한참 저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미선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마저도 혹시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워. 근데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서 말이야.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혹여나 제가 잘못 받아들여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신경 쓰면서 말을 고르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때 진심으로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틈만 나면 연락을 했었어요. 가끔 집 앞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 동생이랑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엄마와 아빠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두었어요. 뭔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 웬만한 일은 가족들이랑 다 공유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빠는 제가 말해드리니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다시 할 일을 하시더군요. 그게 어떤 반응인지 전 당시에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일반 아빠들은 딸이 연애를 하면 아쉬워하고 걱정부터 한다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창 집만 신경 쓰면서 이래도 부족할 텐데 연애 같은 걸 해서 그런 걸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늘 지켜봐온 아빠는 아무리 봐도 후자 쪽의 타입은 아니었어요.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빠였으니 아무래도 첫 연애를 한다는 딸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되어 그러셨던 것일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찬물을 쏟듯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전 그대로 멈춰서서 남자친구 눈을 몇 초가 넘도록 응시했던 것 같아요. 미선아, 우리 결혼하자. 나 미선이네 아버님, 어머님도 뵙고 싶어. 우리 집에도 곧 말씀드릴 생각이고. 오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제 나이가 28 무렵이었고 누가 봐도 결혼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이긴 했지만 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환경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다니. 나도 참 모순적인 인간이구나 싶어서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어떤 게 문제야? 나는 미선이 너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줄 수 있어. 너가 부담스럽다면 우리 가족에게 말하는 건 조금 시기를 미룰게. 남자친구는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멀리 보고 말을 하더군요. 준비가 안 되었을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결혼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문제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등에 업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와 동생이란 내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함께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걸 생각하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게 되더군요. 나 혼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회에서 우리 엄마나 아빠, 동생들을 외면하던 그 시선들을 내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들을 다 안고 들어갔을 때 과연 남자친구나 가족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 수입으로 조금 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은 어쩔 것이며 정말 답이 안 나오더군요. 오빠, 미안해. 난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기다리게 할 수도 없어. 정말 미안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남자친구는 각오는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야기를 잘라버리는 제 모습에 많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죄어오듯 쓰라리면서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난 이 이상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데 제 손으로 절대로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제 입으로 이별을 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친구를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전 드물게 잠을 설치고 매번 출근 시간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순이로 통했는데 지각을 2번 하게 될 정도로 온 심정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녁에 먹은 것이 얹혀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물을 틀고 엉엉 울었어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제게 있어서 생각지 않게 큰 존재였더군요. 가끔 내 동생과 나와 함께 셋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산책도 하고 힘든 저의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던 어른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한 번만 욕심을 부려서 기다려달란 말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 사치스럽고 허망하게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전 3일 정도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던 아빠가 그날도 어김없이 노가다를 하고 계셨어요. 높은 곳에서 일하시다가 추락사고를 겪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성한 데 없이 심한 부상을 입으셔서 말도 안 통하시는데 더 힘든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그나마 감사하다면 내부적으로 장기의 손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부러지고 상처가 난 곳들만 치료를 해서 장기간 입원을 하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후로 전 2번 다시 아빠를 일터로 내보낼 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집의 가장이 되자는 생각밖에 없더군요. 정말 일에 미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간 아빠의 상태를 둘러보며 일에 들려서 알바까지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남자친구와의 이별 여우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지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아빠가 서툴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새삼스레 물으시기에 왜 그러나 싶었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아빠에게 털고 가야 하는 얘기이기도 했으니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 헤어졌다는 말만 짧게 했을 뿐이지만 그 말을 전하고 나니 왜 또 가슴이 휘몰아치는지 아직도 안정이 안 되었구나 싶어서 괴로웠어요. 억지로 추스리지 말고 자연스레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더군요.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미선아, 잔뜩 말라서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정리가 안 되어 찾아온 남자친구는 무척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흠칫하면서도 한편은 반갑고 괴로운 마음이 동시에 터져나와 어쩌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확 끌어안으면서 남자친구가 말하더군요. 미선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우리가 바로 여기 옆에서 살면서 아버님이랑 어머님과 같이 있으면 되잖아. 남자친구는 헤어져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던 모양인지 자기 나름의 계획을 들고 와서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듣는 중에도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내 등 위에 엎여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건지. 남자친구도 사람인데 변하지 않을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은 저렇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고 피골이 상접하게 마른 모습이 안쓰러워 아빠에게 말이라도 해보겠다며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옷을 얼굴에 틀어막고 오열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 거울을 보니 눈가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어쩌자고 내 주제에 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나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실컷 울고 나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빠에게 한번 말이라도 해볼까 싶었어요. 정말 미친 척, 모르는 척 태어나서 처음 부리는 응석을 아빠에게 부려볼까 하면서 말이에요.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왠지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날 병원에 들렸을 때 아빠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남자친구가 어제 집에 찾아왔어. 그 윤호 씨 말이야. 나보고 결혼하재 글쎄. 이렇게 말을 하고 눈치를 보았어요. 아빠는 꽤 놀라셨는지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야. 근데 내가 거절했어. 그래서 헤어졌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마치 비탈길을 달리듯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이는 걸까요? 아빠,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해. 아빠랑 엄마랑 혜선이만큼 좋아해. 결혼 나 하고 싶어. 아빠 미안해 이런 말해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아빠 나 그러면 안 돼? 미안해 아빠. 정말 유치원생도 하지 않을 그런 때를 30이 다 된 딸이 이렇게 부리고 있는 모양새라니 세상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눈물이 제 셔츠를 완전히 다 적시고 있었어요. 끌끌 소리를 내면서 울음이 엉키는 것을 참고 있는데 아빠는 가만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뭔가 할 얘기가 좀 길어질 때 아빠는 그렇게 표현을 했기에 전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종이를 찾으시더니 뭔가를 쓰시더라고요. 말로 해도 될 텐데 편지를 쓰시기에 뭔가 마음은 더 불똥이 튀는 듯 안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겨우 눈물을 진정하고 밖을 보고 있을 쯤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니 편지를 주시더군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아빠로부터 받아본 손글씨란 그간 엄마나 동생을 챙기란 메모 정도였는데 좀 긴장이 되었어요. 아빠가 적어준 종이 속 내용은 오롯이 저를 위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보자마자 또다시 눈동자가 아리도록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미선아, 아빠는 미선이가 행복한 게 아빠의 행복이야. 미선이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한 건 아빠지 네가 아니야. 아빠 엄마가 주지 못한 행복을 네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단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미선이에게 너무 감사하구나. 아빠 엄마가 좀 더 몸이 성했더라면 결혼할 청년도 알아봐 주었을 텐데 그것까지 우리 미선이가 스스로 해왔구나. 어린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어서 아빠는 늘 괴로웠단다. 매번 일터로 나가는 너를 보면서 아빠도 속으로 많이 울었어. 아빠 여기서 나가게 되면 다시 일할 거야, 미선아. 마음 놓고 네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엄마와 혜선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건 아빠의 운명이야. 너는 네 운명을 찾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단다. 사랑한다, 내 딸. 아마 이런 말을 우리 아빠 성격상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을 테니 편지로 서툴게 그림을 그리듯 쫙쫙 그어가며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빠가 급하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게 완연히 느껴지는 글씨체였기에 더 눈물이 나더군요. 늘 머쓱해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아빠였지만 편지를 읽고 엉엉 우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더니 손을 꽉 잡고 머리를 한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빠에게 이런 식으로 안겨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어색하면서도 비로소 모든 걸 다 쏟아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가족들끼리도 이야기가 되어 남자친구에게 말을 전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와 엄마에게 인사를 왔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순식간에 착착 단계가 넘어가게 되어 결혼 날짜를 올해 11월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이 그걸로 되었다며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직도 저는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든 엄마와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결혼을 해도 될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까지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 내 행복만 어린애처럼 쟁취하려는 건가 싶어서 다시 또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아빠를 비롯해서 남자친구와 가족분들은 모두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내린 판단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조금씩 밀려오면서도 그것들을 막상 받아들이려니 내 것이 아닌 마냥 어색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형편에 6남매를 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땅에서 간신히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공부를 시키는 것은 사치나 다름이 없었죠. 물론 그 당시야 저희처럼 사는 집이 많다곤 해도 아이들에겐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8식구, 밥 한 술 떠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모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장남에게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른 애들 중에서도 공부 욕심이 있던 애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형이 공부를 해야지 우리 집이 다 잘 되는 거야.
형이 잘 되면 나중에 너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알았지? 그러니 조금만 참자.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으로 장남을 지원하는 것도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장남 하나라도 성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농사뿐만 아니라 옆집 허드렛 일까지 맡아서 했고, 저 역시 일용직이라도 뛰면서 몇 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아등바등했어요. 모두가 장남을 위해서였죠. 장남이 성공하면 이 가난한 집안 사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장남은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성적도 잘 받아오고 이대로 간다면 뭐가 될진 몰라도 분명 좋은 직업 얻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자식들의 푸념이 없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형만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어릴 때는 그저 형만 더 좋아한다는 투정 정도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하나하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면서 자기들은 장남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로서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만 많았어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을 겁니다. 하다못해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해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지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찢어 죽여도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더라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장남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다른 자식들이 납득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줬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 부부의 지원을 받은 장남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좋은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안정권으로 서울 명문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에 저희 부부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요즘이야 의사가 흔해서 의사 된다고 무조건 잘 살고 그런 때가 아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의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단 의사만 되면 무조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일은 보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첫째가 의사가 되고 저희 집도 사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첫째가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하던 일이 잘 풀려 늘 남의 밭에서 빌붙어야 했던 농사도 나중에 가서는 저희만의 땅에서 직접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자식들도 어른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사업을 하는 애도 있었지만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더군요. 그간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니까 사람이 확실히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게 다 젊은 날에 열심히 산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게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지 한 3년 지나서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먹고 살 길 찾은 상황에서 이제 지가정 꾸리는 애들도 나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첫째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의사였으며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모자란 게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싹싹하고 참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모든 것이 다 장남이 잘난 덕분인 것 같았죠. 네가 우리 집의 복이다. 복이야. 장남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게 소원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은 장남이 의사가 되면서 갚았고 심지어 현명하고 집도 잘 사는 며느리까지 얻은 마당에 이 늙은이가 뭐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 그나마 남은 것이 있다면 다른 자식들도 장남처럼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자기 짝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같은 의사라 그런지 장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았어요.
남의 병원에서만 일하던 아들을 처음으로 개인 병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저야 의사가 그냥 돈 잘 버는 줄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돈 벌고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도 희석 씨가 돈을 잘 버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병원에서 일만 해선 냉정하게 봤을 때 미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경력도 쌓였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희석 씨 이름으로 된 개인 병원 차려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전문가니까 며느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병원 차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병원이 넓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구실은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확실히 장남은 자기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난 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사실 병원을 개업하는 데 있어 장남이 아닌 다른 자식들에게 줄 돈을 일부 끌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큰 돈도 아니었고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살 수 있는 만큼 애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전 자식들을 전부 사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장남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저와 아내에게 조금씩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아무튼 개인 병원을 개업한 뒤로 몇 년간은 정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빴던 것 같아요. 물론 장남네가 말이죠. 가끔 잘 지내나 싶어서 장남에게 연락하면 진료를 보느라 못 받을 때가 태반이었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희석이는 잘 있니? 라고 물으면 아유, 그이 요새 병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라고 하는 통에 몇 개월 이상 장남과 연락 한번 못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근처에 들러봐도 저희 아들 병원만큼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 없었어요. 그에 저는 그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차츰차츰 장남의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경영 악화가 되어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자들은 안 오냐? 아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래? 근처에 너랑 같은 병원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분명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너네 병원만큼 손님 많은 곳이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치겠네요. 일단 원래 있던 간호사들이랑 간호조무사들 조금 자르긴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뜻밖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를 지었던 땅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여윳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죠. 원래 같았으면 장남이든 누구든 똑같이 분배를 해야 했겠지만 살면서 다른 자식들이 가졌어야 할 몫까지 장남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장남보단 다른 자식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던 장남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염치 없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땅 팔아서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개인 병원 힘들게 열었는데 다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동생들에게 해 안 되게 할게요. 장남의 부탁이라고 해도 솔직히 바로 그러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장남이야 개인 병원이 안 된다곤 해도 그래도 아예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이미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던 것에 반해 아직 다른 자식들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애들도 있었고 결혼도 못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죽어서 유산으로 줄 돈이 대부분이긴 했으나 나중에 다른 자식들 결혼하고 하면 결혼 자금으로 쓸 돈까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털어서 장남에게 넘기기란 저로서도 힘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네가 장남이라고 해도 너만 챙길 순 없지 않느냐. 아직 다른 녀석들은 결혼도 제대로 못했는데 걔네 결혼하고 뭐 하고 하면 그거 지원도 해줘야 되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그동안 장남을 편애하다시피 지원하고 돌보고 그랬어도 차마 다른 자식놈들 줄 돈을 더 끌어다 주기는 아버지로서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번 한 번이면 된다며 다신 이런 일로 부탁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정말 자신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다른 자식들이 제게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동안 형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는 아닌 것 같아요. 형 사정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아주 위험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형을 도울 만큼 도왔으니 이젠 그만하세요. 맞아요. 아빠 이번에도 오빠 도와주시면 저흰 정말 실망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더욱 장남을 돕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장남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는 제게 계속 부탁을 하는 통에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거기다 어느 날은 이놈이 술까지 먹고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제가 잘 되면 동생들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다른 자식들 몰래 장남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6억짜리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포함해서 총 13억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이 돈 너네 동생들 몰래 내가 빼온 거다. 너를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돈이면 충분히 병원 살리고도 남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월 1,000만 원씩 갚아라. 그리고 이후 나에게 생기는 유산은 전부 네 동생들한테만 나눠줄 거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꼭 병원을 살릴게요. 양심에 찔려서 다른 자식들 보기가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남을 믿었기에 금방 장남이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고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론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는 요새 병원 운영은 어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환자들 많이 와가지고 전처럼 바빠요. 라며 좋은 소식들만 알려주었죠. 미리 약속했던 월 1,000만 원도 매달 1일에 꼬박꼬박 입금이 되었습니다. 내심 제가 빌려준 13억이 헛되게 쓰인 것은 아니란 생각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가 지났어요. 장남은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 못했던 다른 자식들도 이제 자기 배우자 찾아서 다들 잘 살고 있었죠. 이젠 장남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생각에 안부 연락도 자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1,000만 원 입금도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빚쟁이처럼 쪼으면 안 될 것 같길래 몇 달은 참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식들 다 장성하게 키워서 내보낼 만큼 아내랑 둘이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큰형이 몇 달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요. 장남이 둘째한테 돈을 빌렸다니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를 빌렸냐고 물으니까 5,000만 원이었죠.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아는 장남네 사정을 보면 그 돈을 빌려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둘째에게 그만한 돈을 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둘째 말로는 이미 저번 달에 갚았어야 하는데 병원 운영에 투자하느라 돈이 없어서 조금 갚는 게 늦어질 것 같다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둘째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막내까지 액수는 차이가 있었지만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매달 1일마다 들어올 돈이 왜 안 들어왔는지 알겠더군요. 몇백만 원을 빌렸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형이 금방 갚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빌려준 돈도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오빠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 달에 갚는다고 하고서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일단 급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대체 오빠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돈을 빌려놓는 거지?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하고도 다른 형제들한테 빌린 돈의 총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상태로 장남은 일방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도 바빠서 장남에게 이런저런 연락을 자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줄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 즉시 장남에게 전화를 했지만 장남은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하염없이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바쁘면 돈 빌린 것도 까먹을까란 생각이 지배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장남에게 돈을 빌려준 자식들은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런 해결도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자 결국 자식들은 저에게 와서는 이 사태에 대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장 지금 형한테 빌려준 돈이 너무 절실한데 형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아버지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아버지 큰형이 힘든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빌린 돈 아버지가 먼저 갚으시고 그 돈은 아버지가 따로 형한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자식들 몰래 아파트까지 저당 잡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상태였고 제가 1억 5천만 원이란 돈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래도 네 형이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 돈을 떼먹겠니? 라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두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전 부디 장남이 어서 돈을 마련해서 자식들에게 갚기를 기대했지만 그때까지도 장남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식들은 저에게 장남의 빌린 돈을 갚아달라 아우성을 쳐댔고 이를 버티다 못한 저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나중에 나 죽으면 주려고 했던 돈을 전부 첫째에게 준 상황이다. 이미 이 아파트로도 대출을 받아서 더 빌릴 수도 없고 나 역시 장남에게 돈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빌린 돈에 대해서 내가 대신 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구나. 당연히 자식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남만을 챙기는 저에게 질려 있었던 자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장남 하면서 큰형 큰오빠만 챙길 수 있냐고 저에게 울며 불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었고 어느 정도 자식들이 조금 진정을 하고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한숨을 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장남은 물론이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심지어 막내까지 연락 한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느낌이 쎄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누구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혹시 요새 애들이랑 연락돼? 장남 녀석은 연락 안 된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애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되네. 어머, 그래요? 나도 한번 연락해 볼게요. 혹시나 싶어서 아내에게도 연락을 부탁했지만
아내 역시 자식들과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쩐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봤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장남에게 모든 돈을 주었단 이야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한 얼굴로 울던 자식들. 혹시 그때 앙금이 아직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째 녀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길래 둘째 며느리가 일하고 있던 칼국수 집으로 향했죠. 손님인 줄 알고 저에게 인사라도 한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아버님, 들어오세요. 라고 했죠. 너무나 눈에 띄는 멸시였습니다. 찔리는 게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기분이 떨떠름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 앞치마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아버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혹시 아버님이 찾아오시면 이거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저나 남편이나 아버님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물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하고 편지 하나 쥐어진 상태로 내쫓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전박대에 당황한 것도 잠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며느리가 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한테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셋째, 넷째, 다섯째랑 막내도 저번에 그 일로 아버지에게 많은 실망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렸을 적 어머니 역시 큰형만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기에 앞으로는 그저 저희 형제끼리만 오손도손 살려고 합니다. 물론 큰형이랑도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큰형이 저희한테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저희 돈을 빌려간 상태에서 아무런 이런 반구 없이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 가족으로 또 형으로 또 대접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지금껏 장남인 큰형만 좋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큰형과만 연락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이후 어떤 이유로든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세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편지를 받고 나서야 내가 애들에게 너무나 잘못했단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 전 자식들에게 없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간신히 연락이 닿은 첫째는 제가 빌려준 13억은 물론 다른 형제들에게 빌렸던 1억 5천까지 전부 다 날려먹고 병원도 망한 상황이라 전 아파트를 담보로 빌렸던 대출을 갚을 여력마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전 바로 첫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준 13억을 어떻게 다 날릴 수가 있어? 애들한테 빌렸던 1억 5천은 또 뭐고? 너 대체 병원 운영 안 하고 뭘 했길래 그 큰 돈을 전부 길에 내다 버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남에게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3억, 정확히 14억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돈을 가지고 한 푼도 못 남기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8년 동안 병원 운영에 대해 저에게 뭐라도 이야기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연락을 해도 계속 병원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기에 장남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로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사실 병원 운영하면서 도박에 조금 빠졌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점차 저도 모르게 돈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직원들 월급 줄 돈으로 도박을 하니까 월급이 밀리게 되고 그걸 갚으려고 동생들한테 돈을 빌리고. 죄송합니다. 믿고 있었던 장남은 도박이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돈을 날린 거였습니다. 집을 빼고 가지고 있던 건 모두 털린 거나 다름없으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하지만 장남보다 당장 저와 아내의 사정이 더 급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졸지에 길에 나앉게 생기게 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게 다 장남 탓이기도 하고, 그래도 장남은 작은 집이라도 남아있었기에 연락해서는 우리 좀 데려가라고 했더니, 아버지, 저희도 지금 병원 망해가지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까지 절 힘들게 하려고 하세요? 라며 아주 매몰차게도 거절하더군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허망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도 장남을 그렇게 아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곤 이런 내친뿐이라니. 어떻게든 살겠다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둘째에게도 사정사정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했지만 오히려 둘째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남인 큰형만 믿더니 꼴 좋다고요. 자식이 6이나 있었는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염치불구하고 셋째도 찾아갔고 넷째, 다섯째, 막내까지 찾아가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이미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그런 사람 모른다며 문전박대를 하고 저한테 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라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는 졸지에 출동한 경찰한테 잡혀 경찰서까지 다녀올 뻔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처제네 집에서 살고 있지만 처제네 집 역시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얼른 나가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는 통에 빨리 저랑 아내도 나가서 저희 집을 가지고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하는 수 없이 최대한 처제 아래에서 빌빌기며 집안일도 돕고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